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폭락론 3대 근거 과도한 우려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유튜버들이 경고하는 부동산 폭락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수록을 했습니다. 하락주전 부동산 유튜버들은요, 유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너무 빨리 올랐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축소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 세 번째, 2025년부터 시작될 3기 신도시 입주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진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을 언급했는데 저는 왜 빼먹었죠? 자, 반면에 언론사가 섭외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한국은 LTV 비율이 약 50% 선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취약하지 않다는 주장을 세웠고요. 두 번째,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작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이 고려될 단계도 아니고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급락시킬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본 것 같고요. 세 번째, 3기 신도시 공급도 한계가 있다. 실제 제대로 된 대규모 택지는 17만 호에 불과하다. 30만 호의 1기 신도시보다도 적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과거 하락 사례를 보면서 전문가의 의견과 저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유튜버의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IMF 외환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됐던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좀 분석을 드려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1990년대 수도권 부동산 대세 하락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말에 있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때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근본 원인은 간단해요. 주택 보급률이 낮으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선호도가 바뀌면서 아파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이 가장 불안했던 1989년에 취임했던 노태우 대통령은요, 바로 취임하자마자 200만 호 건설 사업 계획을 밝힙니다. 그중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지역에 27만 호의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1990년대 부동산 대세 하락기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급 계획이요, 정말로 무서울 만한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1989년 4월에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지정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입주가 언제 진행됐냐? 3년도 안 걸렸습니다. 분당 신도시 3개 시범단지가 1991년 9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일산 지역도 92년 8월부터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요, 89년 4월에 지정한 신도시가 95년 정도에는 대부분 입주가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지정부터 입주까지 6년밖에 시간이 안 걸린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 지정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지금 아파트 지으면 보통 3년 잡고 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 정도 속도로 가능할까? 신도시 건설 자체를요, 노태우 대통령이 액착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쪼으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신도시의 사업 속도는요, 대통령이 신경 쓰는 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지구에서 나왔다 말씀드렸죠. 자, 어찌됐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데 무려 27만 호의 아파트를 쏟아 부었어요. 6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1991년 시범단지가 입주하면서요, 오히려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됩니다. 90년도에 21% 급등이었는데 91년도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요, 92년도에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을 해요. 서울 지역도 5.4%까지 하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이끌게 됩니다. 자, 81년도에 70.5%였던 주택 보급률 69%까지 떨어졌다가 97년도에 무려 82%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 1기 신도시로요, 대부분 10년 넘게 아파트 시장의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택가격 하락할 때 통계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야, 올라가는 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5%, 2%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주택가격은 항상 떨어지는 거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땐 많이 올라간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요, 통계예요. 전체의 호가를 평가한 통계고요. 실제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는 거래량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실거래가는 호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기억하더라도 이 시기에 4억짜리 아파트가 하면 3억, 2억 후반까지 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자,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금리와 상관없이 공급만으로 가격 하락을 이끈 대표적인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콜금리가 96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자, 두 번째 사례는요, 2012년, 2013년 수도권 아파트 하락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뭐 엄청났죠. 2006년에 11억 2천까지 올라갔던 음마아파트가 7억 1천까지 36% 폭락하고요. 대치 음마아파트는 43%까지 폭락합니다. 19억짜리가 11억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이때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까지 거의 고루고루 마이너스 30%에서 44%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급락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이탈하면서 가격이 빠진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원래 1년 내에 붕괴된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 환경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에요. 바로 2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 부족 그리고 공급 부족 신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과 입주가 진행된 거예요. 전체적인 주택 부족이 해소된 상황에서 저가 공급이 줄이어서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근거로 많은 유튜버, 저를 포함한 하락 주장 유튜버들이 입주 물량과 금리가 정상화되는 2025년 이후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정상화가 되면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 감소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대규모 입주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 사례를 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안 팔고 버티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유세가 강화되면 그것도 어렵게 되거든요. 자,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땐 별로 이제 효과를 못 보는데 하락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매매가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이게 2006년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리가 정상화되게 되고 입주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투매로 내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출렁거렸을 때가 바로 2019년 3월이었죠. 자, 그러면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국은 LTV 비율이 40에서 60% 선에서 관리되고 있고 금리 인상에도 취약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대부분 투자든 내 집만 하든 LTV 80% 작고 나머지 자기 자금 조금 들어가서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주택가격 하락할 때 추가담보대출 요구받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급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자 상승에 취약한데 대한민국은 아니다. 왜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괜찮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자가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 금리 인상에 내 집을 팔 건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자가 올라가면 힘들어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요, 금리에 취약한 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라는 겁니다. 왜냐?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 금액과 금리는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요,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이에요. 또한 예금금리 상승은 투자 수요 감소 요인이고요. 한마디로 수요는 감소하는데 매도 압력은 커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단순하게 금융대출 비율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전세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도 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집주인들의 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유동성 위기가 올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택 뺏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문가 주장 보겠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적다. 당장 금리 인상을 고려할 단계도 아니고 이미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주랑권의 총재도 금리 인상 언급 시기상조라고 밝혔죠. 당연히 지금 금리 인상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내수 시장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이야기 자체 꺼내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고착화됐는데 부채까지 과도하다 보니까 쉽게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영원히 저금리 부동산 폭등만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내수시장이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언급 자체가 불가한 거고요. 앞으로도 저금리냐 부분은 다른 이야기예요. 저금리 부작용으로 과거의 실효한 수준까지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고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 신호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가 등의 이유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이 저물가였냐?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과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 제외하고는요. 그 전에 오히려 고물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제를 충격 줄 만한 블랙스완이 없지는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효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공급에도 한계가 왔다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은행에서 예대율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신규 예대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 넘으면 안 돼요. 올 상반기까지 유예를 해준 겁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대율이 100% 넘으면 안 되는데 이미 100%다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 고액의 예금을 받아가지고 자, 이 예대율을 맞춰야겠죠. 안 그러면 대출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은 예금을 끌어올 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끌어오려면 좀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책금리가 상관없이 시중금리를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금금리가 뛰면 대출금리도 같이 뛰어오르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주장은요. 3기 신도시 공급도 한계가 있다. 실제 제대로 된 대규모 택지는 17만 호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45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는데 실제 2만 호 넘는 대규모 택지는 17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택지 면적이 66만 제곱미터가 초과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당해 지역에서 대부분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 분산의 효과가 적은데 그 비중이 더 많다는 거예요. 27만 호가 중소규모 택지잖아요. 게다가 또 제 개인적으로 되게 불안한 게 임대 비율이 일단 너무 높아요. 임대 비율 자체도 40% 이상으로 빼놨을 뿐더러 지금 공공 분양하고 이제 민간 분양에도 임대 아파트를 추가하려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과 특정 계층 중심으로 분양이 되고 있고요. 민간 건설사들이 계속 분양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왜? 분양가 정책이요. 늦게 분양할수록 건설사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40대, 50대 사람들을 위한 일반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야, 그럼 일기 신도시처럼 공급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45만 호의 아파트가 효과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긴 봐요. 3만 호 이상의 신도시가 더 지정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이번에 이제 특단의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공급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예요. 야, 그럼 네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폭락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너 요즘 말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아까 그 전문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자, 최근에 강남 지역 뭐 2, 30억 그렇다 칩시다. 마용성도 20억 가까이 올랐고요. 노원구도 15억이에요. 지방에도 10억짜리 넘는 아파트를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뭐 투자 관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누가 옳고 말고 떠나서 이것이 유지되는 게 더 신기한 일 아닌가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에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최근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좀 받쳐줘야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래도 과도한 유동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이게 당장 일어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 폭락 가능성 요즘 좀 조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 가격이 절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이 주택을 계속 오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왜 사요? 이게 가치 있어서 사요? 오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주택도 오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오를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투자 수요 이탈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내려왔던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큰 충격을 겪으면서 하락한다는 부분 과거의 사례가 항상 증명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